상계항변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지금 일부 청구에 대해서 과실상계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상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쟁점이 사실상 쓱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쓱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중복제소에서 상계항변 한 그 채권을 직접 청구를 했을 때 요 두 개가 비교돼서 259조의 중복된 소재기로 금지시킬 것인지, 요 부분까지 지금 중복된 소재기를 배우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 김에 이제 이런 상계가 조금씩 등장했던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조문으로는 216조의 기판력의 객관적인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1항에 보면 주문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 그 주문이 우리가 소송물을 배울 때 소송물을 의미한다라고 일단 배웠죠. 그러면 소송물, 즉 청구, 소에만 기판력이 미친다. 그럼 그 청구, 소송물, 본격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다툼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유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방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가 출발인데, 216조에 보니까 이어서 2항에 상계항변은 그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이유 중에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조문이 있으면서 이 상계가 무진장 소송법 전체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중복된 소재기에서 그 기판력에서 이유 중에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중복된 소재기에서도 유력설 등은 그것을 바탕으로 나 포함해서 중복된 소재기로 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의 근거로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다만 중복된 소재기에 있어서는 판례는 중복된 소재기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계 경우는 다른 방어 방법과 달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주문 중의 판단에 대한 기판력에 예외로 작동하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상계는 사실상 그 방어 방법으로 쓰고 있는 채권이 하나 독립된 채권이에요. 사실상 이건 직접적으로 청구를 해도 되는 채권을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송상 청구의 단위급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방어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어로만 취급을 하느냐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즉 반대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어떤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소송에서 그것을 등장시킬 수 있는 것은 3개 정도의 상황이 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나한테 어떤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도 상대방한테 어떤 채권이 있을 때 이 채권을 어떻게 활용한달까, 사용해가면서 방어를 펼친달까, 그것을 공격을 한달까 했을 때 3가지 방법은 지금 그 들어온 청구에 상계항변으로 쓸 수도 있지만, 별도로 그건 너는 너대로 나한테 내라, 나는 나대로 너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직접 별도로 내겠다라는 2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어 방법으로서 쓰는 거와 상계항변으로 쓰는 거와 직접 별도로 내는 거에 중간적인 게 반소로 낼 수가 있어요. 반소. 다만 반소는 본소와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269조의 조문을 보면 관련 관계,
종래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련관계, 결련성이 조금 더 어려운 말이니까 조문을 순화시켜서 관련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관련관계가 뭐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을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대충 뭔가 본소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반대쪽 피고 입장에서의 청구를 본소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관련관계를 전제로 반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고의 본소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채권과 만약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채권이라면 반소의 그 요건을 결여해서 낼 수는 없지만 반소를 결련관계가 있는 어떤 청구 채권이라면 예를 들어 동일한 관계에서의 상대방이 나한테 받으려는 채권과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뭐 동시이행 항변에서 나타나는 채권이라든지 이래서 관련관계가 있는 채권이라면 반소로 낼 수 있는데 하여튼 반소를 낼 수 있는 요건을 전제로 해서 반소라는 카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사용한달까 거기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중복제소에서는 방어 방법으로 쓰고 있는 상계항변으로 쓰고 있는 요 채권을 다시 세 카드 중에 그냥 한 카드를 쓰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또 한 카드인 직접적인 청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채권을 방어 방법으로 상계항변에 제공한 채권을 그 자동 채권을 별도로 직접 청구했을 때 이 두 관계를 중복된 소재기에서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판례는 중복된 소재기로 보지 않는다는데 216조 조문과 관련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중복제소에서도 병렬적으로 중복제소가 아니다라고 해서 두 개가 다 끝끝내 가서 두 양쪽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는데 한쪽 법원은 본격적인 청구로 판단이 되는 건 아니고 방어 방법으로서 나타나는 판단일 뿐이고 한쪽은 본격적인 청구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라고 볼 건가 그는 형식적으로 볼 건가 해서 반대쪽의 입장은 기판력이 서로 간에 작동할 수 있는 상황도 잘못하다 치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모순된 상황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중복된 소재기로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발상을 유력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어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상계항변은 이 자동 채권으로 등장하는 이 채권이 하나의 본격적인 청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급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인 출발은 청구급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방어 방법과 달리 여기는 방어 방법의 틈에서 상계항변 하고는 있지만 급은 거의 청구로 들어갈 수도 있는 청구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들어갔으면 청구로서 대접받는 이런 급이니까 그 자체를 216조가 주문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에 대한 예외지만 그 청구급의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듯이 216조 2항이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도 한번 더 이게 치다르면 나중에 상소 같은 데서도 문제가 돼요. 갑이 을을 상대로 그때처럼 대여금 청구를 들어왔는데 을이 마침 자기도 여기에 외상 대금 채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지금 상계항변으로 하느냐 이 부분서 상계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상계항변은 뭐예요? 이 대여금 채권 자체를 직접 막아낼 수 있으면 상계항변 카드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상계항변은 자기 채권을 제공시키고 결국 원고 청구를 막아내는 것인데 그냥 원고 청구 자체를 빌린 적 없다라고 막아낸다든지 또는 다른 카드가 있다면 예컨대 변제했다 또는 소멸시효 이런 항변을 통해서 막아내면 상계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첫 번째부터 그냥 드립다 상계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예비적이랄까 보완적이랄까 후차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방어 방법이 없이 상계항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소송까지 올 필요 없이 실체법에서 상계하면 돼버려요. 우리가 민법서 배운 채권의 소멸 사유로서 자기 의사표시로 상계를 하면 돼요. 물론 그 의사표시로서 하는 그 자동채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기 때문에 소송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툼이 해결될 어떤 국면이 또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는 그냥 하면 돼요. 실체법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니까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상계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보내서 도달시키면 채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소송까지 지금 들어온 단계에서 그러니까 상계항변 카드를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첫 번째부터 쓴다라는 상황이 뭐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예비적이랄까 보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 채권을 부정한다든지 변제했다든지 소멸시효라든지 하는 이런 상황 끝에 부인한 게 상대방의 증거조사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든지 변제 항변이 안 받아들여진다든지 소멸시효 항변이 틀린 말을 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진다든지 해서 결국은 이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겠다라는 그 내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예비적 내지는 보완적으로 되는 항변이기 때문에 또 어디서 이런 성질이 반영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아직 한 번도 안 배운 개념인데 149조에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제 변론은 아직 한 번도 안 배웠기 때문에 변론에서 공방을 펼치는데 우리가 적시제출주의라는 적절한 시점에 공방을 펼쳐야 돼요. 적절한 시점에. 나중에 뭐 다 변론을 마무리하고 더 싸울 내용이 없는 정도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툭 어떤 얘기를 던진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는 수시제출주의라고 해서 수시로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게 해줬지만 지금은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적시제출주의. 그런 한도에서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149조가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을 각하시킨다 조문이 있어요. 실제는 그리 실기했다고 각하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번번이 그런 카드가 법원에 의해서 각하시키는 카드가 쉽게 되지는 않아요. 쓰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론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기했다고 해서 각하시키도록. 그런데 그럼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각하된다라는 요건을 조문을 보면 당사자가 고의 또는 아마 중과실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고의 중과실로 시기에 늦게 소송 절차에 이제 지연적인 어떤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각하한다라는데 고의 과실 이런 것을 볼 때 중과실을 볼 때 상계의 경우는 소송의 진행상 원고의 소구채권의 전부가 윤곽이 어느 정도 가타부타 확정이 된 시점에 등장시킬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상계하겠다라면 거의 전의를 상실하고 이거를 전제로 한 상계 얘기를 미리 첫 번째부터 내면 굳이 을의 입장에서는 싸우는 것에 대해서 뭐 큰 소송상 다툼을 하는 의미도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소송에 거의 1차적으로 상계 카드를 쓰는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보완적, 예비적, 후차적으로 쓴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각하에 가서 매치시킨다면 뒤늦게 상계하겠다고 내세우는 게 고의나 중과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서 면제시켜준달까 그러니까 그런 요건에서 융통성 있게 해준달까 해가지고 상계항변은 특수한 고려가 필요한 방어 방법이다라고
이제 교과서를 읽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로서 취급되는데 상계항변은 설사 소송의 말미에 등장하더라도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격상. 처음부터 상계항변을 그닥 카드로 쓰고 있으면 이 대여금 청구의 다툼에 대해서 악착같이 막 우기다가 이 상계를 들어가는 거지. 상계를 첫 번째 하면 이것에 대한 다툼에 대한 힘찬 싸움이 거의 없는 것을 내비치는 꼴이 되니까 상계는 싸우다가 소구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국면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상계 이제 카드를 쓰겠다라는 측면에서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에서도 그 점이 배려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게 교과서 어딘가 보면 한 문장쯤 나와요. 한편 지금 말했듯이 부인이라는 게 뭐 먼저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변제항변, 소멸시효항변, 상계항변은 마지막 쓰일 항변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갑이 소구채권이 인정되고 갑의 소구채권이 인정되고 을의 자동채권이 즉 어쩔 수 없이 상계까지 써먹을 수밖에 없이 돼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소구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자동채권이 인정돼서 다른 쟁점이 특별히 더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이렇게 됐을 때 기각으로서 어찌됐건 상계의 채권을 제공하고 막아냈다라고 지금 했을 때의 이기긴 이겼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멸시효나 그래도 변제나 이런 게 채택돼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변제항변도 했는데 변제했다라는 게 뭔가 법원의 심증을 형성시키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즉 변제가 법원의 심증의 형성에 작동을 했으면 굳이 상계카드를 쓰지 않고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게 만만하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상계카드를 썼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자기는 변제카드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툼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항소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쟁점은 저번 때 언뜻 내가 지나가는 딴 데서 얘기인데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에서의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승소자 내지는 완전 승소자, 전부 승소자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어떤 명제를 하나 가르쳐줬어요.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해서 다시 재심사 받을 이익은 없다. 우리가 1심 단계에서 소의 이익과 대칭되는 항소의 이익이라는 개념,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 다시 심리, 그러니까 항소의 경우는 애초에 소재기는 심리를 받으려는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항소의 이익이라면 재심사 받을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로 나타나는데 그 항소의 이익의 기본적인 명제 중에 하나는 전부 승소자는 원칙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예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 와서 보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이지만 이겼어요. 즉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요. 피고 입장에서는 이겼어요. 다 자기가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즉 그 사건의 소송물은 이 대여금 청구였지만 이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요. 기각됐지만 사실은 이 자동채권의 심리가 있고 이게 존재가 인정되면서 이렇게 해서 소멸사유로서 보면 소송상 변론 종결시 단계까지 애초에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대여금 빌린 적이 있지만 소송 청구할 때까지는 안 갚았어도 소송 도중에 변제가 있다면 어디 기준으로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거니까 소송 도중에 갚는 특수한 경우도 상정을 해본다면 소재기 시점은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갚아야 되지만 변론종교시 기준으로는 소멸했으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 즉, 그러니까 변론종교시를 기준으로 권리 소멸 사유가 변제 같은 경우가 뭐 여기 상계도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변론종교시에 원고 청구가 기각되죠. 그래서 상계에 의해서 자동채권이 인정돼서 소멸돼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는데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는 말은 피고 입장에서 보면 승소한 거죠. 전부 승소한 거죠. 그렇다면 전부 승소자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데 피고가 항소함에 있어서 항소의 이익이 있겠느냐의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전개시킨 것 가지고 설명해봐요. 항소의 이익이 있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우에서는 지금 원래 원고가 처음 부인 혹은 변제에 대해서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됐으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했다라는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항소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부 승소했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다의 특이한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이 사람 입장은 완전 승소했고 원래 완전 승소, 전부 승소한 사람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출발하는데 이 사람 생각은 지금 상계를 제공하고 이긴 것은 사실상 이기긴 이겼지만 자기 거 내놓고 이겼고 만약 변제로 이기면 뭐예요? 그거 안 써먹고도 아까 뭐 퉁 안 치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치? 아까 퉁 친다고 표현했는데 퉁은 이제 특수 도박 용어지. 아까 못 알아들은 사람 없었어? 자기가 상계 제공한 채권을 안 내놓고도 그걸 살릴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승소했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상계는 그러니까 뭐야? 이유 중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 실제는 청구급의 대접을 받는다. 그 자체가 그냥 청구로서 이유의 경우는 원래 아까 다시 돌아간다면 전부 승소자고 이유의 경우라면 불만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 청구라는 판결의 효력 단위에서는 상계에 제공해서 기각을 시켰던 변제가 받아들여져서 기각을 시켰던 기각이란 판결의 그 결론은 똑같은 건데 결국 이 사람이 불만인 것은 이유에 나타나는 불만인 거죠. 뭐냐? 왜 변제를 가지고 좀 나 이기게 해주지 내 카드까지 쓰고 상계 쓰고 이기게 해줬느냐가 불만인데 기본적인 출발은 전부 승소했고 이유 중에 불만은 사실은 다른 방어 방법은 대세에 영향이 없는데 상계만은 이게 이유 중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게 청구급의 무게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중에 판단에 대한 불만은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없는데 전부 승소자이지만 기각을 시켰지만 이 변제냐 했을 때 상계냐 갖고 싸움을 이 사람 벌리고 싶은 사람의 이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상계가 아니고 변제하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했어요? 변제, 소멸시효 항변 둘 다 했는데 법원이 뭐를 채택했냐면 갚은 적은 없다. 그런데 시효는 완성됐다라고 판단해줬어요. 역시 피고 입장에서는 기각됐으니까 승소했어요. 이 케이스는 똑같이 아까처럼 나 변제한 것으로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항소는 이번 케이스는 항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 이번 케이스 없죠. 항소 이익이 없어요? 억울한 거 전혀 없어요? 나는 정당하게 갚아서 안 갚아도 되는데 꼭 나를 뭘로 본 거예요? 거의 잠수 탄 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소멸시효로 이기니까 나는 불만인데 나 진짜 갚아서 억울해. 이기긴 이겼지만 영 찜찜해. 왜? 갚아서 이긴 건 내가 떳떳하잖아. 갚았으니까 이겼는데. 근데 소멸시효는 뭐야? 사실 안 갚고 어딘 거야? 잠수 타고 돌아다녀가지고 나 상당한 시간 흘러가지고 이긴 거 아니야. 그래서 소멸시효로 이긴 건 너무 찜찜하다. 나 변제로 이기고 싶다라는 항소의 이익이
지금 우스개로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우스개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감정상의 불만은 있는 거죠. 그 케이스는 감정상의 불만은. 내가 좀 그걸 오버해서 얘기해 줬지만 소멸시효로 이긴 건 난 찜찜하다. 변제로 이기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했듯이 그런 케이스에서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상계의 경우는 그 자체가 자기 채권이 날아가는 제공하고 이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쭉 흘러가요. 쭉 흘러가요. 그런 이제 그게 청구급에서 등장하는 것으로서의 이야기인데 다시 돌아와서 과실상계에서 우리가 외측설, 안분설, 내측설이 있었죠. 외측설, 안분설, 내측설이 있었죠. 여기요. 일부 청구와 상계항변. 원래 과실상계하는 방법에 외측설, 안분설, 내측설이 있었네요. 그래서 을에게 청구 들어온 게 1억 원 중에 일단 6천만 원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을이 외상대금 채권이 4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전부가 인정돼요. 이랬을 때 과실상계하는 방법을 그대로 상계항변의 경우에 과실상계랑 마찬가지로 판례는 외측설에 의해서 처리를 해요. 외측설에 의하면 얼마예요? 그대로 6천만 원 인정되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안분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 안분설. 그때 안분설의 표현이 일반 교과서는 조금 헷갈리게 표현됐다라고 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안분은 아직 안 들어온 거와 들어온 것에 안분한다는데 일반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됐냐면 일부 청구된 데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안분설이. 일부 정확하게 내가 자꾸 얘기하려는 것은 일부 청구된 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온 거와 일부 청구 들어온 거와 안분한다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내 얘기는. 만약 일부 청구된 데서 처리한다라고 과실상계에서의 안분설에 가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반 교과서 보면. 그러면 여기도 잘못하다가 일부 청구된 데서 처리하면 얼마로 지금 자칫 내측설처럼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2천만 원으로 혹시 일부 청구에 맞춰서 과실상계는 퍼센트니까 그냥 곱해도 되는데 상계는 일부 청구에다 맞춰서 4천만 원을 만약 빼버리면 내측설로 처리한 꼴이 된다라는 거죠. 내측설은 여기서 2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들어온 데서 4천만 원 빼니까 안분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안분설. 계산이 안 돼? 돈을 애매하게 했다. 그제? 그런 것 같은데 만약 상계하고 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어떻게 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 그제?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니까 안 들어온 거가 지금 4천이 안 들어왔으니까 2고 들어온 게 6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3이지. 그러니까 2대 3으로 5천만 원을 안 분하니까 3천만 원만 빼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면 안분설에 의하면 3천만 원이 되고 내측설에 의하면 이 케이스는 1,000만 원만 되지. 그지? 그치? 외측설에 의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지. 5천만 원. 알겠어요? 그런 거죠. 되겠죠? 이 경우에 일부 청구와 상계에 대해서 이해했죠. 그런 쟁점이 처분권주의에서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 다음에 상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계항변은 이 빨간 테두리에 있는 게 아까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에서의 특수한 고려가 있다는데 이게 어디서 또 문제가 되냐면 상계항변이 지금 여태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앞서서 무슨 개념이 하나 있냐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있어요. 시적 범위. 판결은
저번 때 얘기했듯이 또 아까도 좀 아까 나왔는데 형사 판결은 이 판결이 어떤 것의 시점에 대해서 판단이냐면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의 시점에서 너가 어느 정도 나쁜 놈이니까 징역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민사 사건은 뭐예요? 시시각각 변한다라고 그랬죠. 소재기 시점에는 안 갚았어도 소송 도중에 갚으면 최종적인 판결에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소송 낼 때는 안 갚았으니까 이길 수 있었겠지만 그 시점을 만약 갖고 한다면 갚아라라고 되겠죠. 그런데 언제 시점이에요? 변론 종결 시점에 갚아야 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게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로서 변론 종결시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론 종결시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됐는데 지금 말하려는 건 뭐냐면 이 상계를 할 수 있었던 반대 채권이 있었는데 쓰지 않고 그냥 판결에서는 졌어요. 피고 입장에서. 그래서 원고가 이겼어요. 원고가 1억 원이면 1억 원 청구를 해서 이겼는데 만약 상계항변을 했으면 이 상계항변에 대해서 아까 퉁쳐가지고 쌤쌤 돼서 원고 청구가 기각될 판인데 그러지 않고 이런 방어 방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내려져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이면 1억 원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판결을 가지고 을한테 달라고 했더니 을이 안 줘서 강제 집행을 하고자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을이 나도 너한테 반대 채권이 있으니까 이제사 상계하겠다라고 내세우는 게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인데 그냥 이건 생각해 볼 때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그게 맞는 해석인데 실제 학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계항변을 애초에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권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의 생각을 교과서 등에서 보면 나오고 있어요. 실권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표준시 이전에, 기준시 이전에, 변론종결시 이전에 상계의 항변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의 발상인데 그냥 여러분 가볍게 뭐 안 했다가 지금 이제 와서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일 건가? 그렇게 사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는 대단히 이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차단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돼요. 상계 이전에 계약에 대해서 취소 사유 등을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라고 한다. 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게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이야기냐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애초에 어떤 계약을 근거로 해서 계약의 이행 등을 예컨대 매매 계약을 전제로 대금 달라라고 하는데 을이 안 주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취소를 시킬 만한 자기가 착오라든지 뭐 이런 게 게재돼서 아니면 사기성인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계약을 근거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계약은 취소돼서 내가 대금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방어를 소송 도중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 끝나고 나서 취소 사유 있다고 사기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펼치는 게 되겠느냐의 문제인데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그런 경우에는 판례는 해제권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 해제 사유 있다고 해제하는 게 되겠느냐인데 취소 해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예요. 차단된다예요. 이제 와서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여러분 당연히 지금 그거 왜 못하느냐 라고 하는 발상도 물론 있어요. 근데 취소 해제는 할 수 없다가 지금 실무적인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다. 왜 못하느냐 지금. 그게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내가 왜 지금 꼭 그때 했었어야 되느냐 취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 논거는 이러한 형성권은 내 의사에 의해서 내가 행사하고 그게 만약 어떤 행사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을 내가 놓쳤다면 모를까. 놓치지 않은 범주에서는 지금이라도 행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권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 취소권 해제권은 실권된다인데 상계는 특수하기 때문에 실권된다가 원칙인데 아까 우리는 너무나 상계에서는 당연하게 안 되는 거 아닌가로 출발했는데 실은 시장은 원래는 실권을 돼야 되는 형성권에서 상계는 이례적으로 실권되지 않는다가 판례예요. 물론 학설은 상계도 실권돼야 된다는 입장 또는 원칙적으로 와서 취소해제는 오히려 실권되지 않는다는 입장 뭐 등등인데 기본 줄기는 기판력에 의해서 그 법률 관계에서 취소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확정됐으면 뒤늦게 취소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된다. 왜? 아까 이 공방을 펼치는 것에 시간의 흐름에서 변론종기실 갖고 내가 세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종기실까지 세팅시키는 시점에서 방어방법을 썼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안 쓰고 지금 와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뒤늦게 취소하겠다, 뒤늦게 해제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차단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판력의 시초법에서 중요한 쟁점이고 항상 시험에 한 번쯤은 등장하는 거예요. 반면 상계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아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던 건데 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실권된다 해서 출발하다가 상계는 실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실무고 그래서 상계는 그게 또 시험 문제에 항상 물어보는 거죠. 상계는 실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표준시대의 상계권의 행사죠. 그다음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216조 이미 설명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소의 이익은 형식적 불복설이라고 해서 판결 주문을 가지고 이겼으면 그 기준으로 형식적 불복. 그럼 형식적 불복설 말고 나중에 학설의 명칭으로 대칭되는 게 실질적 불복설이 있어요. 그럼 어감상 어떻게 했어요? 형식적 불복은 주문을 형식적으로 비교해서 네가 이겼으면 된 거 아니냐고 실질적 불복설은 뭐까지 좀 볼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그 속까지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불복을 하는 기준을 삼고 있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불복으로 봤을 때 그 일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상계의 경우는 그럼 이겼다 해서 항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갈 수 있는데 그 예외로서 상계 항변에 있어서는 이유 중에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지만 상계 항변은 기판력이 있어서 이 사람은 상계를 제공시켜 놓고 이긴 것은 자기 채권을 날려가는 그 다음에 그건 기판력이 생기니까 날린 것에 대해서 이제 써먹을 수 없게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변제로서 이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형식적 불복설의 예외로서 이러한 항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상소의 이익이 있었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계에 대한 전체적인 쟁점이 5, 6, 7개 있고 실제 이제 소송법만 시험 보는 종전의 사법시험 행태에서는 이런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제 민사법으로 시험 보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실제법적 지식까지 다 투입된 문제가 이제 어우러서 나올 거니까 실제법은 잘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면 되는데 최근에도 중요한 판례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 있어서 민법 498조 한계가 금지된 것에 대해서 판례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민법에서 올해 봄에 하여튼 뭐 그건 민법에서 아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소송법에서 등장하는 상계에 대한 설명까지를 쭉 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없어요? 그럼 소송행위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럼 상계가 소송상 행사된 것이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거 말고 상계가 소송상 행사되는 것이 세 가지 학설이 등장하는데 저번 때 설명했는데 다시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지. 상계가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 행사되니까 소송행위로서 우리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소송상 방어 방법, 방어로서 소송행위로서 포착을 하는데 그 소송상의 의미 말고 민법상의 요건을 갖춘 민법상의 상계라는 의사표시로서의 행위를 어떻게 볼 건가? 이 입장에서 판례는 상계 자체에 대한 판례는 아니고 다른 형성권인 취소 해제권에 대해서 병존으로 본다. 그런데 병존으로 본다는 것은 사법행위의 측면을 인정하니까 이때는 사법행위설이 병존설과 마찬가지의 이름으로 지금 이꼴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행위로서의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건 소송행위를 전제로 사법행위 측면을 인정하니까 병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병존하고 이 독일법의 용어인데 독일의 용어인데 되게 관념적인데 병존하고 양성하고 이런 용어가 막 나와요. 병존설, 양성설. 어디서 또 한번 이런 용어가 나오냐면 재판상 화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전형계약으로 채권강론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웠어? 전형계약 중에 하나인 화해계약이 있어요. 화해의 속성은 서로 양보하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런데 이게 재판에서 화해가 됐어요. 소송에서 화해가 됐어요. 그럼 소송의 의미의 화해로서 우리가 처분권자와 관련해서 소송 종료의 하나의 사유가 되는 화해가 소송법적인 행위로서 말고 그 민법에서 말하는 사법적인 화해의 그 의미도 같이 있느냐 없느냐 역시 거기서도 논란이 돼요. 그래서 이 재판상 화해의 속성을 소송행위로 보느냐 사법행위로 보느냐 뭐 거기도 병존으로 보느냐 양성으로 보느냐 뭐 이런 것이 논란이 돼요. 그 용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병존이라는 이거 용어를 쓰는데 그럼 이런 게 무슨 실전적으로 무슨 싸움이 있느냐? 원래 관념적인 거야. 여러분이 민법 총칙 처음 배우면서 어려웠던 게 되게 관념적인 걸 배우는 거 아니야? 법률행위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 어떤 막 거래 같은 것을 일어나는 걸 갖고 예를 들어주면 참 좋은데 민법이 총칙에서 판택된 식으로 해서 가르치고 나중에 뭐 계약법, 채권법 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막 너무 추상적인 걸 먼저 배우니까 이게 잘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직접 어떤 사례를 놓고 가르쳐줬으면 조금 더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민법 총칙을 아예 계약법하고 뭐 융합해서 가르친다든지 조금 그 판택된 체계를 바꿔서 가르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여기도 그 소송행위 막 그 양성이면 어떻고 병존이면 어때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게 다가오지가 않는데 그게 원래 또 법학에서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그런 관념적인 걸 좋아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익히긴 하는데 실전적으로는 뭐 이게 무슨 의미를 작동할 건지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저번 때 설명했듯이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그 뒤에 소를 취하하였다 해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소송사 행사했다가 소를 취하했으니까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잖아.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니까 만약에 소송행위설의 입장에 의한다면 사법적인 의사표시에서 해제했다는 것도 소송에서 해제한다라는 소송행위로서 의미 말고 민법에서의 우리가 배웠던 사법적인 의미로서의 효력은 병존설에서는 있게 되는 거지. 병존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그때 내가 혹시 든 예로 이야기한다면 해제권을 행사해서 소송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됐는데 소취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그럼 해제를 한 것이 사법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치면 이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등이
도가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오니까 소송행위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법적인 의사표시는 안 한 것이고 이쪽에 병존설의 입장에서는 사법적인 의미가 잔존어니까 소치하 등에 의해서 그게 소 전체의 운명은 사라졌더라도 그래서 사라지는 바람에 소송행위의 측면은 없어졌어도 사법적인 해제권 행사는 남아 있으니까 설사 지금 제척기간에 도가 있어도 그때 기준에 해제권을 행사한 게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것인데 소송행위설을 취해버리면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계약 해제는 지금 그런 효력이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사법적인 측면, 소송행위 측면은 사라졌어도 사법행위 측면은 남았느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소송행위설에선 남아있지 않다고 보니까 지금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할 수도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신병존설은 결과적으로 그런데 니네 소송행위설을 취했을 때 사라지는 거고 사법적인 측면은 안 남는다의 그런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병존의 입장을 전제로는 하는데 조건으로 걸어서 소송행위설의 결과로 가는 것으로 학설은 왜냐하면 학설은 소송물 이론에서 봤듯이 실무적인 것보다는 좀 더 앞서서 이론적으로 하니까 소송법 독자의 입장을 소송법에서는 하려고 하니까 소송물 이론에서도 소송법 독자적으로 신소송물 이론이라는 게 나오듯이 이 경우도 민법에서 얘기했던 그런 법률 행위와 단절해서 소송법 독자적으로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소송행위설을 등장시켰는데 다만 소송행위설을 등장시켰을 때 이 어떤 사법적인 행위 처리가 좀 깨림직은하니까 완벽하게 소송행위설로 순수한 소송행위설을 취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면서 병존을 일단은 전제로 하되 소송행위적인 결과로 몰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소치하 등에 의해서 소송행위로서의 의미가 없으면 사법적인 행위도 더 이상 우리가 조건적이라든지 해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부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신병존설이 학설의 주류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하여튼 꼭 소송행위설이나 신병존설이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아까 내가 말한 예 같은 데서는 해제권의 행사가 제척기간이 도가했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소송행위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소송행위적인 측면, 소송행위설적인 측면이 아까 같은 케이스에서는 꼭 타당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게 내가 아까 말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신병존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 내 책에는 있었던 것인데 그 돌아가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상계가 중복된 소직에서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지금 절차법이기 때문에 원래는 막 앞뒤 전후 좌우로 나가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혼란스럽지 않게 차분히 하려고 했는데 이왕 상계가 나온 김에 한번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항소의 이의까지 갔다 온 거예요. 지금 항소의 이의까지. 됐죠? 일단 또 질문 있으면 해요. 없으면 이제 자꾸 이유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중복죄소에서 저번 때부터 얘기했듯이 이유 중에 선결 문제. 우리가 기판력, 판결의 효력, 청구의 덩어리는 뭐예요? 그 기판력에서는 주문이라고 표현되는 그 여기서는 뭐예요? 대여금 청구권이 있냐 없냐가 그 덩어리예요. 핵심 덩어리. 이게 지금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상대금 채권은 지금 항변으로서 상계항변으로 등장한다. 근데 다만 상계항변은 특이하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서 소유권을 전제로 자기가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뭐 방해배제라든지 반환 청구 등이라든지 해서 뭐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든지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든지 또는 그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의 이 사건의 소송물은 뭐예요? 말소 등기 청구권이 갑에게 있느냐
반환 청구권이 갑에게 있느냐가 아까 말한 결론적인 이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덩어리잖아요.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이런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선결적인 다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랬을 때 소유권 자체의 확인의 소송을 을이든 갑이든 별도로 벌리는 것이 중복제소에 된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돼 안 돼? 거의 급습당했어. 급습당했어. 전소가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를 그러니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든 청구. 청구 취지가 이전 등기 청구, 그 소위는 청구 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청구.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할 때 후소인은 만약에 소유권 확인해서를 2차 별소로 냈을 때 일단 구소송물 이론은 그냥 소송이 다. 근데 소송물 이론이 필요 없어. 일단은 여기는 이행 청구고 이건 소유권 확인이니까 일단 어떤 소송물 이론을 취하든 이행 소송과 확인 소송은 별개야. 일단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케이스는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 별개인데 문제는 뭐를 자꾸 물어보려고 했냐면 계속 상계 때 나온 거 카드를 지금 여기다 대입해서 써봐. 선결 문제. 핵심은 그 사건의 본격적인 핵심의 싸움의 덩어리는 뭐야? 말소 등기 청구권이 갑에 있냐 없냐지. 소유권은 우리가 이름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겼다. 뭐 소유권이 없으니까 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선결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유에서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죄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상계할 때의 그 이야기로 이거는 본격적인 후소는 본격적인 청구로 들어갔고 여기는 이유에 불과한 거지. 이유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심정적으로는 막 최근에도 또 막 변호사도 또 칼부림도 나고 막 그러는데 당사자는 소유권이 있다고 그래서 이겼는데 그럼 이거 봐보세요. 갑이 막 열심히 2년 싸워서 소유권을 전제로 한 싸움에서 이겨서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손 들어줬는데 을이란 애가 요번에 쓱 갑을 상대로 너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없다라고 을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쳐봐. 2년 3년 걸려서 이겨놨더니 이 소유권 확인 부존재를 을 측이 갑을 상대로 별도로 냈을 때 보면 일반적인 심정으로는 내가 소유권자니까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겼는데 다시 소유권을 왈가왈부하는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황당하겠어. 그런데 그거는 심정적인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 법 이론적으로는 중복죄소에 걸리지 않아서 소유권 존부 자체는 별도로 내도 되고 그것을 기판력 국면에 확정하면 좀 아까 얘기했듯이 2, 3년 걸려서 소유권을 전제로 한 싸움에 반환 청구라든지 말소 등기 청구의 결론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2차전 벌려도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이유 중에 판단은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되겠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계속. 봐보세요. 그래서 2차전 벌려가지고 더 황당한 건 뭐예요? 진짜 이제 석궁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황당함이. 여기서 소유권 본격적인 사건으로 손들어준 건 이거 내지는 이건데 소유권은 그 전제로 있다고 했는데 이 부존재에서 두 번째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줬다고 쳐봐요. 부존재로. 그러면 앞에서는 소유권을 전제로 이겼던 사람이 두 번째 본격적인 소유권 싸움은 진 거예요. 법원이 틀리니까 그런 사건이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드물기는 하겠지만 2차전이 가능하고 중복죄소도 아니고 아니면 기판력에 걸리지도 않고 해서 2차전에서는 앞에 거와 틀린 결과가 나와요. 앞에 거는 갑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갑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든지 또는 앞에 거를 갑의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서 갑이 졌는데 두 번째에서는 오히려 갑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고 아까 같은 상황에서 갑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응?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을 때 중복죄소에서
이유중의 판단에도 중복재소를 가급적 모순된 상황을 벌릴 수 있는, 그게 두 사건이 그대로 끝끝내 갔다가 판결까지 내려졌는데 이게 아까 중복재소가 아니라고 해서 일단 서로 제어되지 않고 간다고 했을 때 이쪽 손이 올라갔던 게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쪽 손이 올라가는 것은 소송물로서는 상관이 없다고 치지만 요 전제인 요거와 모순되는데 중복재소로서 괜찮다. 기판력의 판결의 효력에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중복재소로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판력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의 문제고, 그때 중복재소에 있어서 이유중의 판단에 대해서 중복재소를 걸려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거고, 기판력에 가서 보면 이유중의 판단에 있어서 무언가 근거가, 교과서를 읽다 보면 이제 공부 안 한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만약 한 사람은 신의칙이라든지 뭔가 거기에서 쟁점효라든지, 쟁점효라는 느낌 알겠어요? 쟁점이 됐었으면 판결로서 효력은 아니지만 효력이 생겨야 된다 의미의 쟁점효, 이런 이론 등을 내세우면서 이유중의 판단에도 쟁점이 돼서 다툼이 됐다면 효력이 생겨서 더 다투면 안 된다라는 류의, 또는 신의칙에 비춰서 더 다투면 안 된다라는 류의 이론적인 베이스로 이유중의 판단에 기판력을 생기게 하려는 그런 논의가 이미 했죠.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는데, 그런 것의 문장이나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 나는 이유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별도에 내는 게 중복재소가 아니라고 그래서 중복재소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집중적으로 이례적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뭐예요? 이 소송에서 반소로 중간 확인의 소송을 내라는 거죠. 중간 확인에 그게 반소라는 거 한번 언젠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 것 등을 내면 되는 건데 왜 별도로 내느냐죠. 별도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니까 상계의 경우는 당연히 나는 중복재소로 걸려야 된다는 건 더더욱이죠. 상계는 기판력 부분에서는 특이하게 기판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중복재소에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걸리는 것으로 중복재소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밖에 이유중의 판단에까지도, 이유중에 나타나는 것까지도, 쟁점에 관한 것도 나는 되도록이면 중복재소로 걸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판력에서는 기판력이 걸려야 된다는 생각을 허기에 이르는 거죠. 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또 그거하고는 또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소유권을 전제로 한 반환 청구 소송과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이 경합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틀린 거예요.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이 경합됐을 때. 그때 언뜻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반환 청구권 또는 말소 등기 청구권 자체의 확인이냐, 확인에 대해서 이 자체의 이행 청구를 들어갔을 때라면 그런 틀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 틀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말소 등기 청구이고 2차적으로는 소유권 그 자체의 확인인 이런 상황과 어떤 상황을 구별해라? 예컨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에 따른 요 채무, 존부, 청구권 자체의 존부, 손해배상 청구, 존부, 확인소송이 이렇게 등장할 때에 요게 이행소송과 요게 확인소송인데 요것을 중복재소로 볼 거냐, 이런 문제와 그쪽 소유권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다툼과는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요 부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경우는 무슨 쟁점이 등장해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의 확인은 손해배상이라는 이행청구 소송 하에서는 보충적으로 후퇴해서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할 건지 아닐 건지의 그런 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소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판단에는 거기에 보면 손해배상 받을 피해자라는 게 확인돼서 손해가 발생해서 얼마를 줘라. 금액적으로 뭐 이런 싸움에 의해서 6천만 원 지급하라고 되니까,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뭐 예를 들어 기각될 것이니까, 거기에는
6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지 존부 확인은 이미 내포돼서 판단을 받게 되니까 이행소송과 그런 의미에서의 그 청구권의 확인소송은 중복재소로 봐야 된다는 입장부터 애초에 소송 형태가 틀리니까 보면 안 된다는 입장까지 서너 개 학설이 있는데 그중에 혹시 다수의 입장은 아니고 다 학설이 좀 분산되어 있지만 혹시 이런 학설도 있다는 거고 그 학설이 혹시 이해하려면 쉬운 게 이행의소가 선행하면 확인적인 의미는 이행 부분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낼 필요 없다라고 해서 중복재소로 보되 확인의소가 먼저 선행됐으면 그 확인을 바라는 청구권에 대한 이행소송은 집행을 위한 확인은 확인으로 끝나지만 이행은 이행까지 받을 수 있는 집행의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는 중복재소로 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의 학설이 혹시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하여튼 서너 개 스펙트럼의 학설이 있다까지 이야기를 했죠. 됐어요? 맞죠? 적어도 거기 거고 이쪽 거 그쪽 상황하고 이쪽 상황은 구별해요. 그러면 이 확인의소에서 이걸 중복재소로 안 보고 소의 이익으로서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관계를 보는 게 확인의 소는 중복재소냐 아니냐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행의 소에 대해서 제 이진으로 본다면 독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확인의 소는 보충적으로 보충성 이런 얘기를 하는 소의 이익의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번 때 판례가 계속 나왔던 게 뭐예요? 채무분전제 확인소송이 들어갔는데 물론 별도로 낸 건 아니지만 반소로 이행소송 들어왔을 때도 이 본소가 소의 이익이 소멸되느냐도 역시 관련된 쟁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행소송이 등장하면 채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은 더 이상 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소송 요건에 대한 것은 변론 종결시까지 판단을 하는데 채무 부존재 소송이 뭐 처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냈다고 하더라도 이행소송이 반소로 등장한 이상은 본소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을 한 게 나를 포함해서 그 하급심 판례 등이었는데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은 그렇더라도 본소가 채무 부존재 확인의 본소가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때도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관계가 어느 정도 투영돼서 내 입장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나왔다면 결국은 제소 강제적 기능 내지는 선제 공격적 기능을 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이행소송이 등장함으로써 그 운명을 기능을 다 했으니까 사라져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본소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본소가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입장이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또 질문. 오늘까지 해서 중복재소 이제 여러 가지 걸려든 걸 어느 정도 다 커버했어요.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요.